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언더스탠딩만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새해에는 좀 방송 시간을 늘려볼까 하다가 늘려보다고요? 그냥 좀 더 그냥 감질만 나게 두는 게 지금도 뭐 풀캐퍼입니다. 나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은 두 가지 장순원 기자가 부동산 뉴스를 좀 정리해. 네, 어제도 뭐 최상욱 작가님이 조금 정리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장순원 기자가 정리해 주실 거고요. 2교시에는 해외 외신 얘기들 해담경제연구소 외진 소장님이 해담경제연구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담. 해외 담당. 해외 담당. 바로 잠시 후에 장순원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바로 모셔보죠. 언더스탠딩의 최장신 기자, 장순원 기자님.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규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네. 규제를 잘 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규제를 너무 풀고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떡밥을 던지 시작하자마자 우리 떡밥부터 서로를 좀 알아가는데 저는 어제 나온 규제만 간단히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좋습니다. 야 방송이 늘었어. 알겠습니다. 네, 제 의견은 나중에. 네. 그 어제 뭐 많이 좀 어제 오늘 많이 접하셨을 텐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규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중도금 화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예,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린 건데 지금은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인당 보증 한도가 5억 원인데 12억 넘어도 대출해주고 인당 보증 한도도 없어지겠습니다.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저거 빨리 없애라고 그랬죠? 네. 들었나 봅니다. 또 그렇게 빨리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민망하게. 2% 무한하게. 얘가 또 좀 약간 이것도 웃긴 게 작년 11월인가 때 한번 풀었었잖아요. 풀 때 같이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둔촌 주공만 안타깝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12억으로 풀 때 둔촌 주공의 그 일반 청약을 앞두고 풀었다가 이번에 또 계약 공교롭게도 둔촌 주공 당첨자들의 계약일이 어제였거든요. 그날 맞춰서 12억 대출 규제를 풀어서 뭐 일각에서 둔촌 주공용 규제 해제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2% 말씀대로 그때 풀었으면 좋았을 걸 좀 뒤늦은 감이 있고요. 대출을 안 푸는 것도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풀 거면 다 풀어야지 왜 중도금 대출만 막는 게 무슨 명분인가 100가지를 생각해도 안 떠오르더군요. 그때. 그럼요. 그러니까 풀 거면 다 같이 풀었어야지. 요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가장 눈에 띄고 이게 규제 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남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 조금 더 센 규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이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분상제를 규제를 하잖아요. 분양가까지 그냥 제한하는데 여기도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만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걸 표를 보시면 보시기에도 복잡하잖아요. 복잡합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5년을 하고 투기과열 지구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뭐 최대 10년에서 뭐 적게는 5년까지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건데 이걸 이제 좀 단순화 시켰어요. 수도권인 경우에 규제 지역 아까 말씀드린 강남 3구하고 송파 용산구만 3년으로 하고 그 아닌 지역은 뭐 수도권이라도 1년만 전매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풀었고 비수도권은 훨씬 더 기간이 짧아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든 안 받든 아무튼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바로 팔 수는 없고 수도권에서는 3년 1년 6개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최장 10년짜리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규제 지역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구밖에 없어요. 거기를 제외하면 최장 1년인 거죠. 거기만 3년. 강남하고 용산만 3년. 마치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 알겠습니다. 이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 사실 관심이 많았던 게 이게 이제
당첨을 받아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장 10년간 묶여 있으니까 사실 살 사람만 받으라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요를 줄이는 요소였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듯이 과감하게 푼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2월달에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좀 재밌는 건 시행령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이 전매 제한 기간의 대폭 축소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월에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당초 원래 한 5년 전매 제한을 받던 이제 분이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네.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이게 지금 전매 제한 기간 3년에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한 3년이 바뀐 제도는 3년이면 원래는 팔 수 있었는데 네, 이미 4년이 지났어요. 이미 4년이 지났으면 이분은 이제 그 전매 제한에서 해방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 제도가 이제 3년까지만 전매 제한을 하고 규정을 하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 예. 그럼 이분이 이제 그 전에 5년간 전매 제한 규제 때문에 계속 전매 팔질 못하고 그걸 4년 정도 들고 있었으면 이미 3년이 지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년 계약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년 특집 대사면을 하는 거네 그냥. 네. 예전 것도 그냥 무조건 지금 다 적용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규제를 가능하면 하지 마라는 주의잖아요. 예. 어차피 이렇게 풀 거니까 그때 규제할 때 0이 안 선다. 10년 동안 못 팔아라고 하지만 10년 후에 당신이 대통령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예. 그때 규제 풀리면 난 파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규제가 어차피 안 먹히는 규제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건데 그래도 규제가 한번 됐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규제를 했으면 그 당시 정부의 권위를 항상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규제했던 그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규제를 푸니까 자유롭게 사고 파십시오가 돼야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을 하지.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어서 그냥 지금부터 예전 것도 다 풀어줍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규제를 해도 다음에 풀어줄 걸 기대하고 혹은 정권만 바뀌어봐라 이거 다 풀린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정부도 이상하게 규제를 이제 흔들어 버린 거고 지난 정부 규제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집을 사지 말아 주십시오. 집값이 자꾸 오릅니다. 잠깐만 좀 참읍시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이 두 채나 되거나 세 채가 되는 분들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립니다라고 하면 이 집은 정권이 100년 후에 바뀌더라도 그 집을 팔 때는 반드시 양도세를 무겁게 물려야 되고 그러나 그 이전에 샀던 집에 대해서는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산 집이잖아 괜찮을 때. 그런데 지난 정부도 옛날에 산 집인데도 지금 다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 묶어버리고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이번 정부는 그때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인데 정부 정책을 보면 또 이번에는 다 풀어줘 버리고 그러니 정책이 뭐가 권위가 생기고 뭐가 그렇게 됩니까? 서로 다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푸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프로님? 그러니까 풀 때도 예전 권위의 권위를 살려줘야 되고 규제할 때도 예전 정부의 권위를 살려줘야 된다. 국민에게는 모두가 다 같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규제가 없고 괜찮아요 할 때 했으면 그 국민은 대한민국에 살 때는 계속 괜찮아야지. 정부 바뀔 때마다 선량한 국민도 죄인이 되고 죄인도 갑자기 선량한 국민이 되면 이게 무슨 나라냐 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언론적으로만 맞다. 앞뒤 정부가 계속 바꿔왔는데 그럼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안 됩니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말씀하신 이 전매 제한도 그렇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풀렸다고 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붙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분들은 무조건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셔야 되거든요. 그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소급 적용을 해서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법을 바꿔서 소급 적용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식의 어떤 맞아요.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요 분양가 상한제의 대폭
그 축소한 게 1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월 5일 이후에 이제 분양한 단지들은 실거주 의무를 아예 제한이 없게 되는 거죠. 올해 1월 5일부터. 네, 그러니까 내일 0시 이후에. 내일 0시 이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고를 낸 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분들은 그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를 했어야 되는 거고. 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요. 네. 지금도 부여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공고가 나서 이제 분양 일정이 진행된 곳들은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 주택법을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과거에 이제 분양을 받은 분들도 소급해서 그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하여튼 소급 적용이 많이 되네요. 이게 다, 이런 게 다 둔촌주공을 위한 거다. 어제 최상욱 작가님도 마치 공교롭게 둔촌주공 흥행이 약간 실패하고 뭐 좀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침 이때 딱 나왔다. 계약률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심은 받아도 쌉니다. 속내는 모르겠으나. 뭐 오늘 원희룡 장관도 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네. 어제 대책 나온 거가 이제 주요한 게 요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규제 지역 해제, 둔촌주공은 강동구잖아요. 요 LTV가 지금 50%까지 규제가 되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70%까지가 가능해져요. 게다가 요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까지 플러스가 되면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형은 13억 원 정도가 돼서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중도금 대출을 보통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집값의 한 60%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동구라서 LTV 규제가 70%까지 이제 풀리고 게다가 플러스로 84제곱미터 12억 규제도 없어지면서 84형의 경우에는 지금 중도금 대출로 거의 한 8억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규제가 풀린 거죠. 그건 또 DSR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그렇죠. 중도금 대출은 DSR도 안 들어가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84형이 한 1,200세대가 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0원에서 거의 8억 원 이상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해제가 되면서 이 실거주 완화 소급 적용도 가능한데 요건 뭐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요건 뭐 아직 확실하진 않은 거고. 근데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둔촌주공 8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1년으로 줄어드네. 네, 이거 시행령이 바뀌는 거니까 1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고. 저런 거 걱정해서 분양 안 받았던 분들은 야, 이게 뭔가 싶겠네요. 오늘 안 그래도 거기 어디죠? 그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청약을 했지. 그러면 기존 조합원들 매물도 꽤 저걸로 인해서 값이 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닌가요? 그걸 보면 저 정책의 영향을 알 수는 있을 텐데.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해봤는데.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다음에 청약 기존 주택 처분 요것도 있네. 뭐냐면은 지금 1주택자들 중에서도 왜 추첨제 물량의 한 25% 정도는 내가 내 집을 팔고 내가 이 당첨이 되면 내 집을 팔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당첨된 분들이 지금 집이 안 팔려갖고 난리인데 이제 지금 2년 안에는 그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집을 파는 조건으로 당첨을 받으신 분들인데 지금 집이 안 팔려서 난리거든요. 이런 분들도 집 안 팔아도 괜찮다. 용서해주겠다라고 이제 이번에 허락을 해줬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없어서 요건 해당이 안 되고요. 특공도 뭐 이게 없어서 해당이 안 되고 뭐 무순위 청약 조건도 이게 2월부터 시행인데 그때까지 둔촌주공이 저기 뭐예요? 내용이? 무순위 청약이라고 왜 분양을 했는데 계약이 안 됐거나 뭐 줍줍으로 나오는 거. 네네 줍줍인데 이제 예전에는 무주택자들만 줍줍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이제 지역 구분도 아마 사라질 겁니다. 저거는 유주택자도 될지 안 될지는 2월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주택자도 되는데 줍줍이 되는데 2월부터 시행인데 지금 계약이 이제 17일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월 까지 물량이 남을지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세모다. 오케이, 그다음에 가능은 한데. 그리고
요 PF 보증도 많이 확대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둔촌주공의 계약률을 왜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은 지금 여기가 사업비 대출을 못해서 그 시공사 보증을 서서 한 7,200억 정도를 빌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7,200억의 만기가 1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이 계약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19일 날 만기가 돌아온 그 PF 대출을 갚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이 계약률이 저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80% 4,800세대인데 한 80%의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도 한 7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 돈으로 그 대출을 끄지 않겠느냐. 사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네, 관심이 있었는데 계약률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뭐 그런 논리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대출은 그 돈 받아서 그 계약금 받아서 갚는 게 아니고 이미 그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아서 받는 대출로 갚기로 이제 어느 정도 스킴이 짜져 있대요. 은행 대출로? 네, 은행 대출로. 지금은 PF 대출이니까 금리가 한 12% 정도 되거든요. 왜 이자를 그렇게 비싼 걸 하죠? 지금과 다음 달에 대출 받는 게 뭐가 다르다고? 분양이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에서 보나 봐요. 당시에 그때 10월 달에 이 만기가 그 돌아왔을 때는 그때 레고랜드 사태 때 그 금융시장이 완전히 경색돼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ABCP 같은 경우에 만기 3개월이다 보니까 뭐 연 12%라고 해도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한 3% 정도거든요. 잠깐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쨌건 잠깐 쓸 돈이니까 그 정도 고금리를 부담했던 거고 이제 계약까지 맞춰지면 그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가 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한 6% 안팎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양 이자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이 둔촌주공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 미분양 세대가 전국적으로 한 6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20년 평균이 한 6만 2천 세대 정도 되고 원희룡 장관도 그 20년 평균 6만 2천 세대를 넘어가면 좀 미분양이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둔촌주공이 4,8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분양률이 뭐 50% 정도밖에 안 된다. 계약률이? 계약률이 초기 계약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치면 거의 2,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 단위의 미분양률도 올라가고 뭐 당연히 서울도 올라갈 테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자극할 수도 있고 둔촌주공마저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다른 아파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돈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러나 이번에 계약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둔촌주공은 PF 막을 돈 없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이미 이제 PF의 PF 보증을 허그의 PF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PF 대출을 하는 게 있는데 가만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허그에서 분양 보증이겠지. 혹시 저러다가 저 건설사가 망해도 내가 보증해 줄게. 허그가 해줄게. 그게 이제 작동이 된다. 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하기 전 완전히 계약이 되기 전인데도 지금까지는 땅 주인들이 둔촌주공 조합원들이니까 그걸 뭐 허그가 뭐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일반 국민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저러다가 저 시공사 망하면 우리 어떡하냐? 내 집 어떡하냐? 그거부터는 허그가 나라에서 보증해 주겠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 보증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그럼 은행 가면 그럼 얘네는 망하진 않겠네. 그러니까 준다는. 뭐 보증이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크게 리스크를 질 건 그게 없겠죠. 꽤 미분양이라도 관계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꽤 미분양은 아니고 아마 이게 계약률 기준으로 지금 일반 은행들도 한 70% 초기 계약률이 한 70%를 기준으로 해서 좀 넘어져 가야지 뭐 중도금 대출도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허그 분양 보증도 어느 정도 계약률이 나와야지 아무나 해주지는 않을 건데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면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장 기자님 이번에 계약률이 이런저런 이번에 규제 완화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50% 혹은 50% 밑으로 해서 막 계약이 안 된 미분양 물량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납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허그 보증은 들어가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쉽게 해주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둔촌 주공이 안 됐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분양이 나면 미분양이 나니까 좀 걱정이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파장이라든가 정말 큰일이 나는 문제였느냐. 혹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래도 둔촌처럼 큰 단지에서 미분양 나면 좀 그래. 보기가 좀 그래. 뭐 이런 차원이었는지. 보기가 좀 그래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계약률이 많이 떨어진다면 사실 리스크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거를 다 그 조합이 떠안고 가야 되는 거고 시공사들과 같이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허그라고 해도 분양 보증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심각하다면 그다음에 또 그 은행들도 어쨌건 뭐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것도 좀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고 다른 이제 사업장으로도 연쇄 파장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 계약률이 상당히 낮았다면. 그러니까 규제를 줄이고 싶었겠죠. 규제를 없애고 싶었겠죠. 규제야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다 없애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여론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가 집값 다시 올라가면 또 그 덤터기 다 써야 하니 집값과 여론과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을 만큼 하락한 시점에서 풀려고 하는 건데 대충 분위기는 된 것 같으니 둔촌 주공 일명부터 좀 끌어올리자. 쟤 지금 하자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 이번 대책은 장 기자님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은 둔촌 주공 구하기인 건가요? 뭐 어제 최상욱 대표님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꼭 둔촌 주공을 위해서는 아니었어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규제 완화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둔촌주공 살리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워딩을 전달해 드리면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늘 있다. 당국의 고충을 이해해달라. 그건 둔촌주공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네. 하필 금을 그었는데 둔촌주공이 딱 들어있었다는 거지. 그럼 다음 달에 했으면 또 다른 아파트라고 했을 거 아니냐. 아니 저 말의 뉘앙스는 내가 뭐 언제 할까 고민했는데 둔촌주공 문제가 있길래 둔촌주공 때 그냥 이날로 정했어요. 이네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뭡니까 졸업 정원제 뭐 해가지고 뭐 대학 입학 정원 늘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하필이면 대통령 아들이 입학할 때 합니까? 뭐 그런 거지 선을 긋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지. 하필 또 그때 입학을 하시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제가 사라졌는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분양가 상한제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사실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요걸 보시면 여기 최근에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 최근에 이제 그 11월에 이제 분양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인데 여기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된 이 아파트들도 한 거의 10억 가까이 분양을 했고 적용된 곳도 뭐 한 9억 4,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의 효과가 많이 이제 점점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많이 줄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그전에는 왜 규제 지역일 때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투기 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는 투기 과열 지구가 다 사라졌잖아요. 강남 3구 빼고.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툴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왜 청약 프리미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청약 통장을 쓰면 여러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많았었는데 그 갭이 점점 그 프리미엄이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청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도 만들어주고 분양가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들 분양 아파트 받으면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생기고 먹는 게 많으니까 집을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다 안 기다리고 청약 통장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분양 아파트 기다려봐야 어차피 시중 아파트 가격과 차이지 안 납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실 거면 얼른 사세요. 우리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런 목적이죠. 원래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일시스톱. 기다리면 로또 줄 테니 집안 사고 기다립시다라는 거고 푸는 건 그 반대죠. 분양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그런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충 오늘 다 한 거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는. 그 둔촌중 안 들어간 걸 억울해야 됩니까? 안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 전까지는 뭐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오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 대책 나온 이후로 이쪽 그 조합 쪽에다가 문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두 번째 세 번째 집으로 사는 분들을 좀 막읍시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실수요자들인데 자금 쫄렸던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고 뭐 필요하면 아빠한테 빌리지 뭐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갔으니 이게 무슨 좀 억울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분양을 했지, 청약을 했지라는 분들이 이제 사실 불만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제대로 확 바꿔. 선을 왜 이때 긋냐? 그걸 좀 긋든지. 네. 근데 또 뭐 한편에서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게 갈리는 것 같은데 여튼 그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뭐 정상적인 보통의 이제 분양 시장에서 계약률이 한 70% 정도 나온대요. 그거 이상은 이제 더 갈 것 같다. 이번 규제 완화로. 네. 이번 규제 완화로 한 10% 포인트 정도는 더.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네. 당첨은 됐는데 아예 안 할래 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당연히 중도금 대출 예를 들면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4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어쨌건 뭐 한 1년 반 정도 금융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49형 뭐 39형 이런 데는 그 집이 너무 좀 작고 근데 이런저런 악조건 감안하고 청약했을 거잖아요. 네. 즉 당연히 나는 돈이 없으면 안 했을 거고 돈이 있으면 했을 텐데 이제는 돈이 없어도 되는 걸로 뒤늦게 바뀌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은 다 계약할 거 아니냐 혜택을 더 준 거죠. 그분들한테.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뭐 약간 리스크를 재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그 주변에 헬리오라든지 이런 데 집값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할래 했다가 그럴 수 있는 분들 또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규제 완화로 분위기 그냥 전반적인 부동산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나아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분들의 부담도 좀 낮춰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그냥 넣었으면 계약해라. 그거 만약 안 되면 내가 분양가에는 되사줄게. 나중에 나 돈 있으면. 그러고 나서 되게 막 아슬아슬했는데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를 좀 너무 빨리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푸는지도 알겠는데 부동산 가격 좀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규제를 풀어야지. 이게 뭐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단기에 많이 내렸지. 뭐 아직도 뭐 한참 올라가는 건데. 뭐 이거 이렇게 풀면 그럼 뭐 집값 안정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장 기자는 1주택자라 이거예요? 제가 집이 한 채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한 채만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진짜. 생각이 있을 거니까. 지금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정부의 스탠스가 어제도 물론 최상욱 작가도 이게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가격을 올리려는 스탠스는 아닌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신축 시장, 분양 시장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고 그게 연결은 돼 있으나 신축 시장을 어쨌든 너무 망가뜨리는 건 뭐 GDP에도 연결되고 금융 시장하고도 연결되고 건설사 실적하고도 연결이 되니 그래도 요거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되겠다는 스탠스지. 그게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주시긴 했던데. 그래 그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안 돼요? 안 돼 있습니까? 같은 거지. 그냥 안 계실 때 제가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연결이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신규 분양 시장을 너무 망가뜨리는 건 좀 그렇다. 살린다고 하더라도 좀 더 떨어진 다음에 살리려면 살리지. 받아들이는 시그널은 정부가 이 정도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는 못 참겠다라는. 물에 빠진 지 20초밖에 안 됐는데 꺼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락하는 속도나 폭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 정책으로?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정말 타이밍과 그 영향을 그 낙폭의 영향을 얼마큼 줄일지를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에서 그걸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 오르면 어떡합니까 다시? 그러면 뭐 다음부터는 무주택 취재 기자를 좀 모셔주세요. 그게 1주택 취재 기자는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오르면 좋은 거고 뭐 내리면 하나 더 사는 거고 뭐. 절실하지 않아. 제가 이번에 둔촌주공에 안 들어왔더니만 마음이 안 좋군요. 알겠습니다. 네, 양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